네, 안녕하세요. 음,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업을 올릴 테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수업의 내용에 이걸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수업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질 정도 매주마다 한 개씩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요약하듯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석의 어떤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이미 뭐 이전에 다 했던 내용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이미 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드럭 에딕션, 약물이나 약품, 식물에 의해 이루어진 대표적인 중독인 마약 중독은 이게 식물에서 채집되는 것과 화학적으로 제조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어떤 식물에서 채집되는 것도 있고 화학적으로 제조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식물은 이제 코카인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 이제 코카인을 통해서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아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귀비라는 식물의 덜 익은 열매에서 이제 나온 액을 모아서 건조시켜서 만들어진 약품이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몰핀은 분명히 몰핀 주사가 대표적인 건데 처음에도 마약은 의약품으로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남용하다 보니까 의약품을 넘어서서 이제 중독 형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헤로인이 있습니다. 헤로인. 아편의 마취 성분을 극대화시킨 대표적인 마약이죠. 그래서 헤로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SD, 이제 최근에 뭐 TV에 많이 나왔죠. 마취 성분만을 극대화시켜서 제조한 것이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필로폰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엑스타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대마초, 마리화나 환각제로 많이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젊었을 때도 대마초 사건이라고 해서 뭐 자주 이게 나왔었죠. 대마초 사건. 주로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입건되는 뭐 그런 경우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프로포폴 주사, 우유 주사라고 알려진 프로포폴, 이 프로포폴이 이제 프로포폴 이 때문에 이제 상당히 또 문제가 되었죠. 이게 원래 수면 마취제인데 이게 또 많이 또 하다 보면 중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꽤 뭐 시끄러웠죠. 약물 중독은 현실을 도피하려는 성향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현재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거나, 둘째는 약 효과에 얻어진 각성 상태. 이기 때문에 이제 중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중독 마약 약물 남용의 방법들은 코를 통해 흡입하는 것이 있고, 입의 구강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근육의 혈관에 주사하는 것이 있고, 마시거나 정제로서 먹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주로 이제 신경계통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상습적인 투약을 하다 보면 당연히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은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 아편 중독에 대한 이런 상담 프로그램 쭉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편 중독은 작은 효과, 작은 효과, 중간 효과, 작은 효과, 효과를 보면 큰 효과, 중간 효과, 큰 효과, 중간 효과, 큰 효과, 중간 효과, 이런 어떤 효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마약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약에 중독되어져 버리면 효과를 기대하기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마약에 한번 중독되어지면 끊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끊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약 중독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동기 강화 상담도 있지만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뭐 여러 분야에서 사실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 행동과 사고의 패턴을 살피고 대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여기서 행동과 사고의 패턴을 조사해서 대처 기술을 발전시킨다. 동기 강화 상담은 변화 동기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꼭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했고요. 각 평가 회계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후회계까지는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 회계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미 제가 다 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동기 강화 상담과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했을 때 58.8%, 굉장히 그래도 효과가 크죠. 동기 강화 상담만 했을 때는 35.7%, 통제 집단 이제 격리시키는 거죠. 약 16%. 그래서 동기 강화 상담과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동기 강화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지행동 치료는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 감소율도 동기 강화 상담과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했을 때 30%,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 통제 집단은 약 7%. 그래서 보면 굉장히 함께 했을 때 효과가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지역사회 강화 접근 상담, 행동 동기 패턴 결과 분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마초이고요. 12세에서 17세 이러한 사람 183명을 모집을 해서 쭉 지역사회 강화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한 거죠. 1회기에서는 또 이런 방법도 썼고 2회기에서 이런 방법도 썼다라고 하는 거죠. 3회기, 4회기, 5회기 이런 방법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강화 접근 상담할 때 64% 상당히 높은 참여를 보였고요. 통제 집단 35%였습니다. 일반적 물질상 대마초, 알코올, 담배를 포함한 감소율은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안타깝게도 없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여기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강화 접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 종료 12개월 물질 사용 감소에 통제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통제 집단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마초 중독 증상 감소는 작지만 유의미한, 아주 작지만 그래도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대마초 중독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기여점이 제한점은 상담의 장단기 효과를 모두 보여줌으로써 시간에 따른 상담 효과의 변화를 확인하였고요. 기여점으로는 또 청소년에게 적합한 상담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발달 시기에 적합한 상담을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한점은 일반 물질의 사용 및 문제가 행동의 감소 효과가 크게 큰 반면에 오히려 다른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대마초 사용에 대한 효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급실 아편 중독자를 위한 단기 동기 강화 인지행동 접근시 인터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봤는데요. 이 대상은 아편 중독 때문에 방문한 329명, 약 330명 대상으로 했고요. 통제 집단 104명, 동기 강화 인지행동 접근식 인터뷰 111명, 또 동기 강화 인지행동 접근식 인터뷰와 부프로네핀 약물 치료를 병행한 집단 114명, 거의 비슷한 인원을 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 세 가지 응급실의 아편 중독자를 위한 요 세 프로그램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뭐 여러분 충분히 예상하시는 대로 아주 명확하게 차이가 났겠죠. 치료 시험 대상자를 가지고 동기 강화 및 인지행동 접근식 인터뷰를 했고요. 측정하고 강화했고 기초하에 앞으로 상담 부분 설정 상담 시대 정보를 제공했고요. 실제로 해봤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해봤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기 강화와 인지행동 접근 시 인터뷰와 부프레노르핀 약물 치료를 함께 받은 집단은 78%, 중독 상담 참여율이요. 통제 집단 45%, 동기 강화 인지행동 접근 시 인터뷰만 받은 집단은 45%였다. 일단은 이 집단이 훨씬 더 중독 상담 참여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볼 수가 있죠. 이미 약물 치료 함께 했을 때 훨씬 참여율이 높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니? 효과.
효과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응급실 방문 30일 이후에 아편 사용의 빈도를 보니까 동기 강화 인지행동 접근 시 인터뷰와 부프레노르핀 약물치료 함께 받은 집단은 일주일에 5, 6회 아편 사용을 했었는데 하루 이틀 정도로 줄었다.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통제 집단 일주일에 5, 6회에서 2, 3일 정도 효과가 있죠. 근데 이거보다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 강화 인지행동 접근 시 인터뷰만 받은 집단을 본다면 일주일에 5, 6일, 그래서 2, 3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편 사용의 어떤 빈도로 본다고 한다면 통제 집단과 동기 강화 인지행동 접근 인터뷰만 받은 집단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인터뷰와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했더니 확실히 효과가 더 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당연한 건데, 그죠? 당연한 건데, 그렇죠. 또 포럼 효과상 소변 검사를 통한 마약 사용의 변화를 측정해서 약물 치료, 단기 상담 치료, 통제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한 연구의 함의점 및 제한점. 함의점은 동기 강화 상담과 인지행동 접근 시 인터뷰 및 약물 치료는 이후 응급실을 방문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중독 상담에 접근하는 데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함의점 두 번째는 아편 중독 치료에는 동기 강화 인지행동 접근 시 인터뷰뿐만 아니라 부프레노르핀 약물 치료도 병행되어야 함을 보입니다. 그렇죠. 약물 치료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한점은 뭐냐? 소변 검사를 통한 마약 사용의 변화가 자기 보고식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이후 다른 연구에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차가 날 수 있다. 오류가 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국내 마약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치료 공동체적 접근하다. 전문 치료자보다 회복 중인 중독자들이 그들의 경험과 깨달음에 의하여 다른 중독자의 회복에 지원자가 되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커뮤니티 속에서 스스로 이제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죠.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이런 장면들은 자주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될 때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적인 분위기인 집단 치료 안에서 개인이 물질 중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80명을 대상으로 통제 집단 40명, 치료 공동체 접근법을 적용한 집단 40명을 해봤는데 6개월 동안 상담을 진행해봤다라고 하는 거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랬더니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떤 실험 집단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통제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치료점과 제한점, 기여점과 제한점을 본다고 한다면 기여점은 참여자 무작위 선별, 실험 집단과 동일한 통제 집단 설정, 6개월간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상담 효과성을 엄밀히 검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한점은 각 상담 회계의 횟수와 참 만남 외에 탐색과 마라톤 상담 회계의 기도, 전문 치료인의 수, 각 집단에 속한 내담자의 수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한점 두 번째로는 마약 사용 행동의 감소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심리적 요소를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기반 인지 치료가 있는데 명상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종교적 상담이 상담에서 제일 확실한 효과가 있다. 가장 중요한 상담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명상이 이제 하나의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치료 후 재발 감소를 위해 개발되었는데 점차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치료에도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증의 기반 인지치료다. 그러니까 치료 대상자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했죠. 프로그램 효과성에 본다고 한다면 상담 집단의 치료 전과 후의 우울감, 충동성, 다약자기 효능감을 비교했을 때 실험 집단에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제 집단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구에 제한점이 있는데 단약자기 효능감에 비해 우울감 및 충동성 감소가 실제 마약 중독 행동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은 다른 변화의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변화의 요인의 변화만으로는 중독성 효과성을 증명하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 제공, 정서 중심 생활기술 집단 치료, 정보 제공 집단 치료, 한국의 비행 청소년 상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어 왔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약물 사용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교육이 핵심이고요. 정서 중심 집단 치료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생활기술 집단 치료는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정서 중심 생활기술 집단 치료의 치료 시험 대상자는 약물 사용 고위험에 속한 14세에서 20세 미만의 보호관찰 남자 청소년 40명을 참가해서 선정해가지고 통제 집단, 정보 제공 집단, 정서 중심 집단, 생활 국회에서 훈련 집단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효과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상담 집단의 치료 전과 후의 약물 지수가 태도, 문제 해결, 주장성, 자존감 비교를 했더니 정보 제공 집단은 약물 지식과 태도가 유의미가 있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 주장 척도는 효과성이 없다라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또 정서 중심 집단에서는 자존감이 상승했고 문제 해결, 주장 척도에는 효과성이 없다. 생활기술 훈련 집단에서는 약물 지식과 태도, 문제 해결, 주장성, 자존감 모두 어떤 유의미한 상승이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생활기술 훈련 집단이다. 사실 그냥 단순히 생각해 봐도 그렇겠죠. 삶이 따라줘야 되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연구의 제한점은 집단마다 2명의 내담자에 한해 보호관찰소를 떠난 이후에 추수검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너무 소수라서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동기 강화 상담과 인지행동 치료가 혼합된 상담법, 실제 마약 상용 빈도와 양의 감소에 대해 보고된 효과성이 크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할 때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물질, 그리고 연령층, 상담 환경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요. 이 혼합된 상담법은 이미 알코올 중독 상담에서 검증되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상담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물질 중독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을 감안해 볼 때 중독 상담에 적합한 요소가 많다고 해석된다. 그래서 동기 강화 상담과 인지행동 치료가 혼합되어져 하는 상담, 함께하는 상담,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실시된 연구 중 한 연구의 제한적인 추수검사를 제외하고는 마약 중독 행동 감소를 측정하지 않았고요. 모두 마약 중독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요소의 변화로 상담의 효과성은 유추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최근 마약 상담센터가 생기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외국과 달리 주로 교도소에서 마약 상담이 행해지는 특성이 실제 마약 행동 감소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에서 마약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 마약상담센터 및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상담과의 임상 연구를 실시하고 지원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상담 프로그램이 실제 마약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까운 게 제대로 된 마약 상담 프로그램의 소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못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범죄자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니까 바로 교도소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거의 뭐 격리 치료라고 할 수 없지만 격리 수용되어져서 강제로 이것을 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 거죠. 물론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으나 그래서 굉장히 재발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외국에는 경중을 따져서 이 마약 중독자들 하는 마약 중독 상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각 커뮤니티마다 이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은 아니죠. 마약 청정국이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도소가 아니라 마약상담센터라든지 병원에서 적극적인 어떤 상담과의 임상 연구를 실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즘 나와 있는 그런 뉴스나 방송을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이 마약 중독 현상을 효과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치료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냥 범죄자 취급하고 범죄자로 끝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약물 중독에서 이제 넘어가서 알코올 중독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 중독적인 담배 또 하게 될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출석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출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수업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미 다 강의를 한 내용이니까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간반 분들은 오실 수가 없어요. 야간반 분들은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의 것은 이전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출석하셔야 되니까 꼭 클릭하셔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